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알고 계시나요?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콜린은 뇌의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의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콜린 성분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들도 많이 나와 있죠. 이는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 및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계란과 빵을 함께 먹게 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몸속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란 속의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형성하려고 하지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서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됩니다.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성염증은 암, 치매의 뇌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이나 다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몬과 같은 강산성의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산성 과일의 높은 산도는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위와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의 응고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 과정을 방해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 소화 및 흡수가 저해가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들이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의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먹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서 섭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두유 속에 있는 트립신이란 성분이 계란의 알부민과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계란은 노화로 인한 근육의 손실과 근육 감소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아주 우수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두유와 함께 섭취를 하면 이러한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드신 적이 있을까요? 이런 차들도 피하셔야 됩니다. 차 잎속의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을 하는데 이는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탄닌 단백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늦추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계란을 먹고 난 다음에 감을 드시게 되면 가벼운 두통이나 설사, 구토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염이나 폐결석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의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들이랑 결합을 해서 덩어리를 형성을 하게 되고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섭취 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 중에 하나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포화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돼서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 중에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겼을까요?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사람의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 정도나 되기 때문인데요.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더 먹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당뇨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아주 많은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당뇨 원인 중에 하나는 비만이 있죠.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가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험은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몸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활동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침 식사뿐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의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관여하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좋은 식품들이 또 있는데요.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죠. 한편 토마토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 가치가 배가 됩니다.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으면 그 흡수율이 아주 높아질 수 있고요.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 C는 계란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너무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서 드시면 아침 최고의 식단이 될 수가 있죠. 요즘 아보카도 식단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란과 아보카도도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계란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와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 영양적 시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계란 속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박을 함께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데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은 눈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죠.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며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계란과 이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해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아주 계란과 좋은데요.
있는데요.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주게 됩니다. 특히 유제품 중에서 치즈는 계란과 특별히 잘 어울립니다.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며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므로 과다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의 영양적인 혜택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없애서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사과를 드시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대장암의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50세 이하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장암 발병률을 세계 1위로 보고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장암은 노년이 돼서야 발생하는 지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50세 이하뿐 아니라 전체 연령의 대장암 발병률도 매우 높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20대부터 40대의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됐고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장암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죠. 이렇게 과거에 비해 대장암의 발병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크게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운동 부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대장암 발생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대장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나 몇 가지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대장암 발생하기 전에는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몸에서 보내는 대장암 경고신호 4가지를 한번 알아보실게요. 첫 번째는 변비와 설사예요. 대장암의 전조 증상 중 하나는 변비와 설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변비가 지속되거나 설사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대장에 이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 변의 모양이나 빈도가 갑자기 변했다면 대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갑자기 변이 더 가늘어지거나 변을 보고 나서도 완전히 배변이 끝난 느낌이 들지 않는 잔변감의 경우도 있겠고 대장은 소화된 음식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배설물로 만들어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장 내에는 장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과 근육이 존재해요. 건강한 장에선 이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대장에 종양이 생기거나 장의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 이런 기능들이 방해받을 수가 있겠죠. 대장암이 발생하게 되면 종양이 대장 내부에 자라면서 장에 협착도 일으킬 수가 있고 종양이 대장에 협착을 일으켜서 변이 통과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배변이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변비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대장암은 또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특히 종양이나 대장 내의 세균과 미생물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 장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지면서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뿐 아니라 종양 자체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갑자기 변비나 설사 증상이 생기고 오래가거나 두 증상이 번갈아서 계속 나타나면은 꼭 한번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두 번째는 또 복통과 불편감이에요. 대장암의 초기 단계에서는 복부의 불편감이나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통증은 대개 지속적으로 나타내거나 식사 후 지속적인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대장의 이상 증상이 점점 커지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은 대체로 소화불량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만약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쉽게 지나치시지 마시고 대장암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죠. 세 번째 대장암의 전조 증상은 혈변이에요. 사실 혈변을 보는 일은 흔치 않죠. 이 증상이 생기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대장암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는 바로 혈변인데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기에서 혈흔이 보이는 경우 대장암을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대장암이 진행되면서 종양이 대장을 벽을 파고들거나 장애혈관에 영향을 미쳐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피가 변과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변이 피로 물든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어두운 색의 피가 변에 섞여 나오는 경우 이는 대장 깊은 곳에서 출혈이 발생
발생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대장암 초기에는 출혈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혈변을 보더라도 그 증상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일 수가 있는데, 하지만 혈변이 지속되거나 그 양이 늘어난다면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대장암 신호 네 번째는 체중 감소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식사를 잘 하고 있는데도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대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거. 대장암이 진행되면 우리 체내 영양 흡수에 장애가 생기면서 체중이 또 급격하게 감소할 수가 있어요. 물론 체중 감소는 다른 여러 가지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대장암을 포함한 여러 암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장암이 진행되면 체내에서는 암세포가 영양분을 소모하고 소화랑 흡수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한 복부 통증, 식욕 부진, 소화불량 등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음식을 잘 섭취하지 않게 돼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감소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량이 지속된다면 의심을 꼭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대장암의 신호, 전조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 대장암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꼭 주의해야 하는 대장암을 예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습관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주와 흡연 줄이기. 음주와 흡연은 대장암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흡연 시 담배 연기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발암물질이 소화기를 지나면서 대장에도 영향을 주겠죠. 담배 연기 속에 벤젠이나 타르, 니코틴, 아세트알데히드 등은 모두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장에 흡수해서 대장암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또한 술을 드시면 그 알코올은 체내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환이 되고,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발암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죠. 대장세포에 손상을 줘서 암을 유발할 수가 있고, DNA 손상을 일으키고 암세포의 발생을 촉진하고 체내 염증 반응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지속적인 염증은 대장세포를 자극하고 결국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음주는 특히 장기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대장암 발병을 촉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대장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와 흡연을 최대한 하지 않고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 피하는 거죠. 고지방 식단이 대장암 연관이 있다고 놀라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많은 연구들이 고지방 식단과 대장암 발생 위험 사이에 연관성을 밝혀냈어요. 특히 동물성 지방이 많은 식사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많다는 사실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고지방 식사를 하면 장에서 지방산의 대사가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 고지방 음식이 많이 포함된 식단에서는 지방산이 장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카르시노겐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대장암 발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지방들은 장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장세포 DNA를 손상시켜서 암세포의 생성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또한 고지방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장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대장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이 되고 암세포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특히 가공육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요리나 적당한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건 바로 정기적인 검진이죠.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50대 이상의 나이가 되면 대장암 검진을 권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 대장암 발병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므로 30대 이상이라면 한 번씩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하고, 한국은 조기 발병, 암에 대한 치료 예후가 좋은 나라 중 하나인데, 이때 대장 내시경을 통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니 꼭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정기적으로. 대장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봤는데, 대장암은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을 실천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 거. 대장암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그렇다면 대장암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대장암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가장 먼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꼽을 수가 있는데, 섬유질은 대장의 건강을 유지하고 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섬유질은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서 변비를 예방하고 유해 물질을 장에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가 있는데, 특히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있는 물질인 설포라판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 줄 수 있고, 과일 중에서는 사과, 배, 딸기, 블루베리 등의 섬유질도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죠. 특히 사과는 하루에 한 개씩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통곡물 또한 섬유질이 많고 백미보다는 현미나 귀리, 보리, 퀴노아 등의 통곡물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통곡물은 섬유질뿐 아니라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도 함께 제공하니까 이제부터는 대장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또한 대장에 좋은 음식류는 유산균이 많이 포함된 음식인데, 유산균은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알고 계신 사실이죠. 장내 유익균이 많을수록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대장 내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유산균은 장의 유익균으로 알려져 있죠. 유산균은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 장염, 염증성 장질환 같은 대장암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많은 음식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유산균은 우리 장내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도 하는데 대장암은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장 속의 유산균이 염증을 줄여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가 있겠죠. 김치나 된장, 요거트, 청국장 같은 유산균이 아주 풍부한 거죠. 특히 김치와 된장은 우리의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인데 이 식품들이 대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익하겠죠. 그러니 앞으로는 더욱더 이러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게 좋겠죠. 검은 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이 사라집니다. 검은 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을 싹 녹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으시죠?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 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 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죠.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 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 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 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의 손상, 노화 및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런 효과로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이나 암,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서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검은 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죠.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검은 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검은 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 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 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 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검은 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검은 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면서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
버티는 황반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증상이 만약 심해지게 되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효능 5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요. 검은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이죠. 또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심장 박동이나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이고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6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입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죠. 이것이 왜 피부에 좋냐 하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7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 세포의 막을 구성하면서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며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이것이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8번째는 탈모 예방입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검은콩의 효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좋은,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이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할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틴산은 식물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과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며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더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또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겠죠?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 넣어서 드셔보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가 되고 흡수가 돼서 긴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재료인데요.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이 되는 거고요.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쌉쌀한 맛과 향긋한 봄향이 나는 두릅은 당뇨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 관절염 방지 등 몸에 좋은 효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두릅에 대해서 10명 중에 9명은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두릅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두릅에 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릅의 효능과 그리고 그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릅 요리의 특급 조리법,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봄나물을 대표하는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어서 인기 만점인 채소죠. 두릅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채취를 시작해서 5월까지가 제철이며 이때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의 종류에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이 있는데요. 참두릅은 두릅 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것이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두릅입니다. 땅두릅은 나무두릅과 달리 땅에서 난다고 해서 땅두릅인데
있는데 한방에서는 독활이라고 부르며 감기나 두통, 관절염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두릅은 엄나무의 새순이며 참두릅보다 맛이 떨어지고 새순이 붉은 빛이 돌면서 참두릅과 달리 새순에도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두릅은 맛이랑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두릅에는 비타민 A, 비타민 K,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며 항산화,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첫 번째 장벽의 역할을 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에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뼈의 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 벽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만 비타민 A, 비타민 K 등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그냥 물에 데쳐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용성 성분이라는 것이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릅을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올리브유나 또는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두릅의 지용성 영양 성분이 만나서 효과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릅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겠죠. 근데 기름에 볶은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요리해서 먹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두릅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릅의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가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요. 쌉쌀한 맛을 내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포닌은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 강장제가 됩니다. 소고기 하면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소고기의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철분이 두릅의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서 특히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능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고기와 두릅의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다듬은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얇게 저면한 소고기에 두릅을 올린 다음 김밥처럼 돌돌돌 말아주시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 말이 두릅을 익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올린 후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릅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진 고급 요리 완성입니다. 두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50대 이상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해주며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입니다. 근육은 매일 일정량의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이때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두릅은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하여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여러 염증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두릅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부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근 손실과 관절의 통증,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고요. 그리고 두릅을 반을 갈라서 한쪽 면을 납작하게 해줍니다. 두부는 두릅 크기에 맞게
이렇게 약간 길게 잘라주시고 기름을 두릅팬에 올려주세요. 그 위에 두릅을 올려주고 계란물을 숟가락을 이용해서 두릅과 두부 위에 부어줍니다. 그 후 앞뒤로 잘 붙여주시면 두부 두릅전 완성입니다. 세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이랑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요.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표고버섯과 두릅을 함께 섭취할 때 항암 효과가 극대화가 되며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두릅과 표고버섯을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특급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두릅을 데쳐주시고 잘 다져주세요. 여기에 표고버섯도 채를 썰어주시고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넣은 반죽에 잘 섞어줍니다. 이때 당근도 채를 썰어서 함께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만든 반죽을 올리브유를 두릅팬에 잘 붙여주면 두릅 표고버섯 전이 완성이 됩니다. 네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초고추장입니다. 정확히는 초고추장에 들어가는 식초인데요.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우리가 먹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데친 두릅을 올리브유에 한 번 더 살짝 볶아서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도 8배 이상 높아지고 기름으로 인해 맛과 풍미도 훨씬 좋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릅에는 캄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퀘르세틴은 양파의 풍부한 성분으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는 성분이죠. 캄페롤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캄페롤과 퀘르세틴이 함께 풍부한 두릅은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고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에 쌓이는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제거해줘서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이 식초와 만나면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끌어올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식초가 만나면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 신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두릅은 맛과 영양이 좋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릅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릅은 어린 새순을 채취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좋아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릅의 줄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고 소화기관에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순보다 많이 자라서 채취 시기를 지나 크게 자라게 되면 뻣뻣한 줄기에는 독성이 10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두릅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해도 독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 두릅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혈전 용해제는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관 속의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작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의 효과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릅을 드시면 2시간 정도 후에 약을 복용하시고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두릅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은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분해될 때 퓨린이라는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 퓨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서 뾰족한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관절을 자극해서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심하면 관절의 변형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